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이 같은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들이 퇴장하거나 불참한 가운데 의결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는 경제 위기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면서 노동자들의 소득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에 더 무게를 뒀다는 해석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연결식이 어제 엄수됐습니다. 고소인 측은 예정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4년 동안 지속적인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관련 조사가 없었으며 보호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브라질에서 흑인 여성의 목을 짓누르고 폭행한 경찰에게 파면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당시 영상이 공개되면서 미국 플로이드 사건을 떠올린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졌고 주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가을 학기 개학 방침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17개 주가 온라인 수업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고 200개가 넘는 대학은 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시흥의 한 재활용품 야적장에서 불이 나 작업장에 있던 노동자 2명 가운데 1명이 숨지고 1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쌓여있는 재활용품 양이 많고 연기가 심해서 진화 작업이 완전히 끝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8,590원에서 130원, 1.5% 올랐습니다. 인상률 1.5%는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이번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서 핵심 변수는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계 위기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어려워진 기업을 생각해야 한다. 양쪽 입장이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하게 맞섰었는데요. 이렇게 역대 최저 인상률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먼저 정아람 기자입니다. 지금은 위기 시대이고 그다음에 고통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부디 최저임금에 대한 본래 목적과 취지를 올바르게 확립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여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0원 오른 것인데 인상률을 계산하면 1.5%입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회의 단일안인 8,720원을 표결에 붙여 찬성 9표, 반대 7표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만 참가했습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반발하며 심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도 1.5% 인상안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고 사용자위원 2명도 인상안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오늘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IMF 외환 위기 때인 1998년에도 최저임금은 2.7%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에 그치자 노동자 측은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정아람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였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속에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입니다.
최저임금의 안정이 중소형제 사업주나 그다음에 소상공인, 근로자 모두에게 안전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요구가 그렇게 무망한 요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동의했고 당선된 대통령은 20년까지 1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연결식이 어제 엄수됐습니다. 고인의 시신은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된 뒤 고향인 경남 창녕에 묻혔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출발한 운구차가 서울시청 앞에 도착합니다. 유족과 관계자들이 박원순 시장의 영정사진을 들고 내립니다. 서울 광장을 지나 연결식장으로 함께 이동합니다. 박 시장의 연결식은 1시간가량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유족과 서울시 직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 100여 명의 인원만 참석한 것입니다. 연결식 참석자들은 고인의 삶을 압축한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온라인 중계를 통해 공유됐습니다. 일동 묵념. 이어 공동 장례위원장의 추모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운 원순 씨, 박원순 시장, 우리의 애도를 받으며 평안히 떠나십시오. 이제 남은 일은 뒷사람들한테 맡기고 편히 영면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오랜 친구 박원순 시장님, 한평생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연결식이 끝난 후 운구차는 다시 서울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박 시장의 시신은 이곳에서 화장됐습니다. 박 시장의 유언에 따른 것입니다. 유해는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에 묻혔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 시청 앞에 설치된 분향소에는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방문했습니다. 박 시장을 추모하는 온라인 헌화 참여자는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편 장례위원회는 고인과 관련된 박 시장 고소인 측에 기자회견을 제고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은 어제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4년 동안 지속적인 성추행이 있었고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관련 조사가 없었으며 보호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대리인들을 통해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고소인 측은 이번 사건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인구 1,000만 명의 대도시인 서울시장이 갖는 엄청난 위력 속에서 어떠한 거부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전형적인 위력 성폭력의 특성을 그대로 보였습니다. 박 시장의 성추행은 4년간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의 수위는 심각해졌고 심지어 부서 변동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개인적 연락이 지속되었습니다. 고소인이 박 시장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정황도 설명했습니다.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왔습니다. 고소인 측은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사용했던 핸드폰에 대해서 경찰에 임의 제출을 하기 전에 저희가 사적으로 포렌식을 했습니다. 그 포렌식을 통해서 일부 나온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고소인은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대신 직접 쓴 글로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고소인이 원한 건 박 시장의 죽음이 아니라 사과였다고 했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연 여성단체들은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죽음으로 사건이 무마되거나 피해 사실에 대한 말하기가 금지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입니다. 관계 기관들도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고소인 측과 여성단체들은 다음 주에도 기자회견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로 말을 아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대변인을 통해 짧은 사과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성추행 고소건에 대해 부정적이던 의원들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가해자다라고 하는 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 진성준 의원의 주장입니다.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이 나온 뒤 진 의원을 포함 박 시장과 가까웠던 의원들은 아직은 장례 절차 중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 차원의 공식 논평도 없었습니다. 대신 수석 대변인이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도 위로를 표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사과드립니다. 당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결식이 끝난 만큼 성추행 의혹 관련 피소에 대해서도 일단 고소인 측의 사과의 뜻을 밝힌 겁니다. 다만 민주당은 고소인 측이 요구한 진상조사와 관련해선 다음 주 추가 입장 발표를 보고 필요하면 논의하겠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박 시장 관련 성추행 의혹도 고소인 측이 국제화하고 나서면서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회견을 지켜본 뒤 민주당이 주장해온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하며 직접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정의당도 서울시의 조사단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가을 학기 개학 방침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17개 주가 온라인 수업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고 200개가 넘는 대학은 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에만 미국 내에서는 감염자가 1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트럼프 행정부의 개학 추진 방침에 대한 법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군요. 네, 오늘 소송에 참여한 곳은 매사추세츠와 콜로라도, 코네티컷주 등 17개 주와 워싱턴 DC 등입니다. 지난주 먼저 소송을 낸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하면 모두 19개 지역에 이릅니다. 또 하버드대와 MIT를 포함해 200곳이 넘는 대학이 직접 소송을 내거나 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가을 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받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은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교와 학생을 감염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사전 설명도 없었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위반한 것이자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도 학교 정상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그 일환으로 이번 가을 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수강할 경우엔 해당 외국인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고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에만 감염자가 10만 명 넘게 늘었고 7개 주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새 진원지로 지목된 플로리다주는 휴일 하루에만 15,300명이 늘었고 오늘도 12,000명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증가 지역도 남서부에서 중서부로 넓어지면서 모두 39개 주에 달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TF 내부에서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고 있죠. 감염병 전문가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사실상 퇴출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미국 내 감염병 전문가로 꼽히는 파우치 박사는 개학 방침에 우려를 표명하고 일부 확산 지역에 대해선 재봉쇄 주장을 펴는 등 트럼프 행정부 방침과는 다른 쓴소리를 내왔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설이 불거졌고 파우치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 달 동안 얘기를 못 나눴고 브리핑도 2달 넘게 걸렀다는 말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파우치 박사가 좋은 사람이지만 실수를 많이 했다고 지적하고 나서면서 사실상 퇴출된 것 아니냐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입니다.
Well,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Dr. Fauci. I've had for a long time, right from the beginning. I find him to be a very nice person. I don't always agree with him.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주장을 한 게 2만 번을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루 평균 16번입니다. 네, 파우치 박사는 이번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백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무엇보다 효과를 높이려면 공동체 참여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했군요. 네, 파우치 박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백신이 나오더라도 접종을 위한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사회 일각의 백신 접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우려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식품의약국 FDA가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실험용 백신 2종을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최대 3만 명에 참여하는 대규모 임상시험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 확진자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집단 감염과 함께 또 하나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게 늘고 있는 해외 유입인데요. 어제 발표로는 하루 동안 40명을 넘어서서 석 달 만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주를 보면 일자리를 위해 우리나라로 들어온 아시아 국가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4개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요. 해외 감염이 이렇게 늘고 있는 게 혹시 지역 감염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있지만 그 가능성은 일단 낮다는 분석입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는 미국인이 확진됐습니다. 증상은 없었지만 이틀 전 입국한 뒤 받은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인천에선 필리핀에서 약 반년가량 지내다 들어온 내국인 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면서 하루 새 43명이 확인됐습니다. 지역에서 나온 확진자의 2배가 넘습니다. 매달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2달 전 200명이 안 됐지만 지난달엔 300명이 넘었고 이번 달엔 벌써 288명이 나왔습니다.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영향이 큽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어제 하루에만 확진자가 20만 명 넘게 나왔습니다. 지난 1일보다도 3만 명 넘게 늘어난 수입니다. 어느 나라도 코로나 유행의 정점을 예측할 수 없는 유행의 확산기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드 코로나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늘부터 방글라데시 등 방역 강화 대상 4개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은 반드시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 선원은 모두 14일간 시설에 격리됩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이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이고요. 그 다음이 바로 브라질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대통령이 심한 독감일 뿐이고 필요 이상의 공포감을 가지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죠. 브라질의 한 육류 가공시설에서는 확진자가 6,200여 명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지도자들의 엇갈린 메시지가 신뢰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브라질 언론들은 현지 시간 13일 브라질 노동부를 인용해 남부 지역 육류 가공시설들에서 모두 6,20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6월 중순 4,385명에서 한 달 사이 40%가 증가한 겁니다. 남부 히우그란지 두 술주에는 39개 육류 가공시설이 있고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은 3만 6천 명입니다. 직원 17%가량이 감염된 겁니다. 지금까지 직원 5명과 접촉자 12명이 사망했습니다. 로이터는 현지 시간 13일 전 세계 확진자가 1,300만 명을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을 뿐 아니라 빨리 늘어나고 있는 곳은 미국과 브라질입니다. Too many countries are headed in the wrong direction. Mixed messages from leaders are undermining the most critical ingredient of any response, trus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에서야 공식 석상에서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고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본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필요 이상의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네, 브라질에서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경찰이 흑인 여성의 목을 짓누르고 폭행을 했고 이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거센 비난 속에 해당 경찰이 파면되고 진상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경찰이 흑인 여성의 목을 발로 짓밟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 5월 30일 상파울루시 남부 파렐레이루스 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다툼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당시 흑인 여성이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조치를 어기고 음식점 문을 열었고 주민이 이를 문제 삼자 말다툼을 벌인 겁니다. 경찰관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흑인 여성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 소셜미디어에서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미국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떠올리는 글도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주앙도리아 상파울루 주지사는 경찰관의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경찰의 명예를 해치는 행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을 파면하고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경찰관 2명도 직무에서 배제한 채 주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네, 경기도 수원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한 명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고요. 어제 오후부터 이 유치원 앞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원생들과 교직원 200여 명 전수 검사를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결과가 아마 오늘 오전 중에는 나오겠죠? 네,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수원시는 어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유치원생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에서는 108번째 확진자가 되는데요. 이 역학조사 결과 이 어린이는 지난 10일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유치원에 등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유치원 교직원 23명과 원생 182명 등 205명에 대해서 전수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해당 보건소에 확인해 본 결과 접촉자 205명에 대한 검체 채취는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는 오늘 오전 9시 이후부터 차츰 나올 예정입니다. 아울러 충북 영동에서 어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 접촉한 주민 52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동 지역 첫 확진자는 60대 여성으로 이 거동이 불편해서 남편과 동행하지 않으면 외출이 어려웠고 코로나19 발생 또는 감염 위험 지역을 다녀온 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란에서는 코로나에 감염된 의회 의원이 또 사망을 했습니다. 벌써 3번째라고요? 네, 이란 의회의 자파리 의원이 현 시간 13일에 코로나19로 숨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자파리 의원은 파테메 라흐바르 그리고 모하마드 알리 라메자니 다스타크 의원에 이어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숨진 3번째 의원이 됐습니다. 이란에서는 코로나19가 1차로 급속히 확산한 3월 초에 전체 의회 의원의 8%에 해당하는 2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전 의장이었던 이란의 유력 정치인인 알리 라리자니도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어제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개원식을 하자고 요구했고 통합당은 고 백선엽 장군 연결식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의 표준 임대료 도입과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권한 강화 등을 주관 임대차 5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의된 임대차 3법만으로는 세입자 보호에 한계가 있어서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관련 법안 2개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3일에 진행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와 유학자금 출처 등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기아차 러시아 법인이 현지에서 판매한 차량을 리콜하는데요. SUV 차량인 셀토스 5천여 대가 대상입니다. 핸들 조향축 결함이 발견이 돼서로 결함 부품을 무료로 교체해 줄 예정입니다. 또 사상 최고치까지 오른 금값입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1kg짜리 금 현물의 g당 가격이 69,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5월 중순에 나왔던 기록을 깼습니다. 역대 최대 기록을 깬 실업급여 지급액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기록 경신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달에도 그랬습니다. 1조 1,000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60% 넘게 증가한 금액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경기도 광주시 제2 중부고속도로에서 구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2톤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실려있던 화물이 도로에 쏟아졌고 뒤따라오던 차들이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명이 숨졌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홍콩에서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이송되던 30대 한국인 남성이 차량에서 뛰어내려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홍콩에서 여행 가이드로 일하는 이 남성은 한국을 방문했다가 지난 9일 홍콩에 도착했는데 격리시설인 호텔과 병원에서도 2차례 무단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에서 격리 명령을 어기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우리 돈 약 39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했던 인천 서구에서 이번에는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5일 동안 10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현장 조사 결과 실제로 살아있는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당국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제 미소불로 불리는 국보급 문화재, 백제 금동관음보살 입상을 환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일본인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격차가 커서 협상에서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길조로 여겨지는 흰 참새 2마리가 강원도 춘천 주택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다른 참새들과 어울리기도 했고요. 2마리가 서로 곁을 떠나지 않고 내내 함께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KTX 승차권이 할인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인데요. 4명이 타는 동반석은 최대 70%, 2명이 타면 반값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예매가 시작이 됩니다. 한국판 뉴딜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직접 국민들에게 발표를 합니다. 현장에서 노사 간 토론도 이뤄질 예정인데요. 수소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그리고 디지털 비대면 사업과 관련해서는 네이버 한성숙 대표가 화상회의에 참여해서 의견을 내놓습니다. 오늘 이라크에서 일하고 있던 한국인 노동자 100여 명이 국내로 들어옵니다. 현지에서 코로나에 감염돼 사망한 노동자가 있었고요. 피해가 더 커질 걸 우려한 건설사들이 전세기를 임대해서 1차로 귀국을 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이들을 데려올 전세기가 더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오늘 전국에서 비가 내리다가 차차 그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비가 그치면서 어제보다 조금 오르겠지만 여전히 선선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5도를 밑돌겠습니다. 내일은 전북 동부와 경상 서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과 광주 19도, 부산 19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과 대구 22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시흥의 한 재활용품 야적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작업장에 있던 4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명은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큰 불길은 잡혔지만 야적장에 쌓여있는 재활용품이 많아서 진화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곳곳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자욱한 연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바닥엔 폐구물들이 널려 있고 야적장엔 트럭보다 높이 재활용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경기도 시흥에 있는 재활용품 야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작업장엔 2명의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이 중 1명은 불을 최초로 목격하고 빠져나왔지만 40대 남성 A씨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인력 80명과 장비 37대를 투입했습니다. 1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은 잡았지만 야적장 안에 쌓인 물건이 많아 계속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건이 타면서 연기가 심하게 발생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작업장에 있던 압축가스 등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잔불 정리까지 완전히 끝나는 대로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부산시 금정구 오륜터널 부근을 달리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곡선 구간에서 빗길에 미끄러졌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5분쯤 울산시 울주군 명선도 인근 바다에서 표류하던 40대 서퍼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서퍼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울산 앞바다에는 초속 10에서 14m의 강한 바람이 불었고 파도도 1에서 3m로 높게 일었습니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40대 A경사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사는 지난 9일 오전 진주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옆칸에 있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눈치챈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당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경사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 주의 주도 하바롭스크에서 야당 소속 주지사 체포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시위는 어제도 밤 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시위대는 세르게이 프루갈 주지사 구속에 항의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시위에 많게는 4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바롭스크는 물론이고 극동 지역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시위입니다. 시위대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Надоело, сколько можно уже терпеть. Мы выбрали, а Путин зассал. Он зассал любого, он сейчас садит любого противника своей власти. Все, обнулился, мы знаем, как он обнулился. Я вам так скажу. Я свободный человек в своей стране, и мы имеем право на свой голос. 세르게이 프루갈 주지사는 지난 2004년부터 2년 동안 발생한 범죄 조직의 기업인 살해와 살해 미수 사건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아침 자택 인근에서 전격 체포돼 모스크바로 압송된 뒤 구속됐습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 대변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края и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данным следствия, Фургал является организатором покушения на убийство и убийства ряд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세르게이 프루갈 주지사는 2018년 9월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자유민주당 소속으로 하바롭스크 주지사에 선출됐습니다. 반정부 성향이 강한 인사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9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 손보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에게 사실상 종신 집권의 문을 열어준 개헌안이 지난 1일 통과된 이후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서 야당 소속 주지사가 체포된 데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러시아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신욱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세르게이 프루갈 주지사를 체포한 것이 푸틴 대통령의 야권 손보기라는 분석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 세르게이 프루갈 하바롭스크 주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래 목재 고철 모욕으로 부를 축적한 러시아 신흥재벌 올리가르히로 2007년 하원 의원에 당선된 극우 성향의 자유민주당 출신입니다. 이번 세르게이 프루갈 하바롭스크 주지사 체포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야권 손보기란 측면에서 본다면 푸틴 정부의 잠재적인 야권 후보 제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2000년 집권 이후 푸틴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목표로 야권 후보들을 적극 견제해 왔습니다. 네. 푸틴은 잠재 대권 후보들을 친정부 성향과 반정부 성향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친정부 성향의 대권 인사는 극우 성향의 자유민주당 당수인 지리노프스키나 공산당 당수인 주가노프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 푸틴 정부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푸틴 정부에 상당히 협조적이면서 러시아 하원에서 권력을 분점하고 있습니다. 반면 푸틴 성향의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들은 의문의 암살, 국외 추방, 투옥 등을 겪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푸틴 집권에 상당한 공을 세웠던 언론 재벌 베르조프스키, 석유 재벌 호도롭스키 등은 국외 추방과 투옥을 당했고 심지어 2015년에는 강력한 야당 대표였던 보리스 nemtsov가 암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의 지지도는 50% 이상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푸틴의 인기 하락과 차기 대선에서의 강력한 야당 후보 등장 방지, 그리고 지방정부 장악이라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세르게이 투르갈 하바롭스크 주지사의 투옥이 정략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러시아의 반정부 시위는 대부분 모스크바 등 대도시에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지방인 극동에서 벌어졌어요. 여기에도 큰 의미가 있을까요? 네, 2012년 이후에 러시아 정국은 대도시인 수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푸틴의 장기 정권에 대응해서 러시아 야권과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저항하게 됩니다. 그러나 러시아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푸틴의 인기도가 높은데요. 그래서 형성된 것이 도시에서는 야권이, 농촌에서는 여권이 강한 여촌야도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베리아와 극동을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는 것은 매우 특이하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푸틴 대통령은 강한 러시아 도약을 꿈꿔왔는데요. 2013년 집권 3기를 맞이해서 신동방 정책을 통해 극동 에너지 개발과 인프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더구나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는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서 한국을 비롯한 극동 지역 에너지 시장을 석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만큼 극동 지방은 푸틴 대통령이 공을 들여왔던 지역인데요. 그 공들여왔던 하바롭스크 지역을 중심으로 4만 명 이상이 모인 이번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의 반정부 시위는 푸틴 대통령에게 상당한 충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지역에서 푸틴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 맹주의 등장은 중앙 집권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푸틴 대통령에게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소련과 러시아의 역대 지도자들은 지방 출신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스탈린이 지금의 독립한 조지아 출신이고 후르츠초프가 우크라이나, 고르바초프가 남러시아, 옐친이 우랄 지역, 푸틴 대통령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으로 항상 지방 출신 지도자들이 중앙 권력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영구 집권을 목표로 강력한 야당 후보를 미리미리 제거해왔고 특히 지역 지도자들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신욱 동아대 교수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자 출신인 러시아 정치평론가 아바스 갈리아모프는 세르게이 프루갈 주지사 체포에 대해 이 같은 평가를 내놨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야당 후보에게 보내는 신호다. 승리를 위해서 진지하게 싸우지 말라. 이기면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세르게이 프루갈 주지사의 체포와 그에 따른 후폭풍이 9월에 있을 러시아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8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관련 사례들을 저희가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로 삶이 바뀌고 결코 그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한 중소기업인의 얘기입니다.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족과 떨어져 산 지 9년째입니다. 벽과 창문에 빼곡히 적힌 건 사건 번호와 검사 이름입니다. 중소기업인이었던 김광은 씨의 원룸입니다. 영화 세트장 같습니다. 보고 싶지요. 2, 3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거의 이제 9년, 10년이 돼가네요. 김 씨 회사가 보유한 사진필름 기술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가기술개발사업자로 나라에서 연구비 30억 원도 지원받았습니다.
종업원들 500명 전체가 또 뭉쳐서 진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고지가 바로 저 앞인데 정말 우리 잘 살 수 있고 부자 되겠다. 하지만 삶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2011년 김씨 회사의 투자사 7곳이 김씨를 고소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장밋빛 미래가 바로 앞에 와 있구나. 이렇게 됐다가 어느 한순간에 어떤 피의자. 검찰은 김씨가 26억 원을 개인 회사로 빼돌렸다며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엔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습니다. 김씨가 빼돌렸다던 26억 원은 실제로는 본사와 자회사 간 거래한 돈이었습니다. 김씨는 검찰에서 회사 구조를 충분히 설명했지만 검사가 무시했다고 말합니다. 검찰이 기소한 이유가 자회사인 DMC라는 주식회사 DMC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DMC를 개인 회사로 오인을 한 것 같습니다. 고소인들이 냈다는 이사회 의사록과 회계서류도 가짜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선 전혀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항소심에 가서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죄라고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원심의 유죄가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검찰 측 증인들의 거짓말을 잡아냈습니다. 고소인들이 김씨를 몰아내고 투자금과 수익금을 부정하게 가져가려 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 걸린 시간만 5년입니다.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습니다. 감옥에서 살 수 있을 그런 위기에서 살아나왔고요. 김 씨는 자신을 범죄자로 몰아세운 9명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2년간 소환 한 번 하지 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일과 가족, 시간을 모두 잃어버린 김 씨는 다시 검찰청으로 갑니다. 누명을 씌운 사람들을 조사해주지 않는 검사들을 고소하기 위해서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네, 법정에서 누명은 벗었지만 검찰 기소로 무너져 내린 삶을 다시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40년 가까이 일한 사람입니다. 이어서 조보경 기자입니다. 조규현 씨는 37년간 교정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은퇴 뒤엔 전남 순천에서 평화로운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이 통화 이후 조 씨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영등포교도소 총과장에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줬다. 보여주면서 이런 진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피신을 들어가겠다.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A씨가 자신에게 뇌물을 줬다고 검찰에서 털어놨던 겁니다. 분양 사기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자신의 지인을 석방시키려고 돈을 건넸던 겁니다. 조 씨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조 씨를 기소했습니다. 서울과 순천을 오가며 1년 3개월간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이렇게 딱 들어가면 열심히 이 얘기들 하다 내가 들어가면 딱 끝입니다. 나부터도 그래요. 무슨 TV에서 무슨 검찰이 뭐 어쨌다 그러면 저 녀석도 뭔가 있겠지. 뭐 100%는 아니라도 뭔가 있겠지. 이게 미치고 환장을 노릇입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가 조 씨 얼굴조차 기억을 못했고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당시 수사 기록을 봤습니다. A씨는 처음 6번 조사에선 조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을 총무 과정으로 지목하며 뇌물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당시 직제표를 보여주자 조 씨에게 뇌물을 준 것 같다고 말을 바꿉니다. 진술 외에 다른 증거는 없었습니다. 사건 기록을 딱 복사해갖고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이거이 검사냐.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를 했냐. 조 씨는 담당 검사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각하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졌습니다. 검사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제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마라. 시골에 사는 필부들이야 삽질 한번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되니까. 검사들 잘못하면 한 사람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검찰은 진술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와 기소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지난 10일에 나온 부동산 대책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지금보다 커지게 되자 자녀나 배우자에게 집을 물려주려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증여를 받을 때 내는 취득세를 지금의 3배가 넘는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 중개업소입니다.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물리는 710 대책이 발표된 뒤 증여를 하려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금리 감안했을 때 그 이득이 더 나을걸요? 굳이 팔아가지고 손해보느니 공급이 같이 따라가주지 않으면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증여세를 내더라도 안 파는 게 낫다는 논리입니다. 세금을 내겠죠? 세금 그거 뭐 내고 말지를 던지겠다는 분은 글쎄요. 저금리고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간 정부의 규제가 나올 때마다 증여를 우회로로 삼는 다주택자가 늘었습니다. 지난 5월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1,566건으로 1년 전보다 배 이상 많습니다. 여기에 710 대책으로 증여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다주택자가 증여할 때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집이 세 채인 부모로부터 한 채를 물려받는 자녀에게 현재 3.5%인 취득세를 12%로 늘리는 식입니다. 이럴 경우 세금 부담이 커져 증여를 쉽게 못할 거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다주택자 사이에선 지방과 수도권의 집을 먼저 팔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상가만 빼고 나머지를 적어놨어요. 강남은 죽어도 안 사. 강남 미치고 있죠. JTBC 이희정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공급 대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는 한두 달 안에 공급 대책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10일 대책에 담긴 실수요자 지원 방안의 핵심은 지금보다 대출과 청약 조건 등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선 서울 등 투기 과열 지구에서 무주택자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땐 대출을 원래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가 집값의 40%에서 50%로 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원인데 대출 완화 대상을 6억 원 이하로 잡은 건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서울에서 9억 원 하는 아파트를 사려면 현금 5억 원이 넘게 필요합니다. 그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직장도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는 최초는 꿈을 못 꾸는 것 같아요. 대규모 아파트 분양 계획 같은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는 데 대해 실망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5년을 채우든 10년을 채우든 정부가 원하는 왜 임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임대 기간을 채우면 자기가 분양받는 이 희망도 중요하거든요.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정부는 공급 대책을 추가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공급 확대 특별팀을 구성해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한두 달 내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1.5%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1.5% 인상안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역대 최저치입니다. 네. 자, 그런데 경영계와 노동계 어느 한쪽도 환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가 어려웠다고 하는 IMF 외환위기 그 다음이 2.7% 인상을 했었거든요. 그랬죠. 그 당시만 해도 2%대 인상이었는데 이번엔 1.5%로 최종 물론 공익위원들의 안이 이제 통과되긴 했지만 이제 결정이 나게 됐는데요. 1998년도에 그렇습니다. 2.7%가 인상이 됐었어요. 예, 그 다음에 네. 이제 가장 낮은, 그러니까 오히려 IMF보다도 지금 더 낮은 그런 인상률이 결정이 됐는데. 네, 그렇다면 네. IMF 당시하고 지금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경제 어떻게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이 더 심각합니까? 확실하게?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고용 부분만 네. 놓고 보면 IMF 당시의 위기들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직이라든가 대기업들에 주로 타격을 입혔죠. 네. 근데 지금 보면 일단은 정규직이라든가 대기업들은 휴직이라든가 이런 상황이지만 당장 일자리를 잃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럼 지금 가장 누가 타격을 보고 있느냐?
오히려 비정규직, 특별고용, 더 힘든 노동자가 더 타격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공익위원들은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지 않았나. 그래서 1.5%의 인상률을 이제 그것으로 안을 해서 통과를 했는데 네. 문제는 이 안 통과하니까 뭐 일견에서는 경영계의 편을 들어줬다는 의견도 있는데 당장 지금 뭐 편의점 업계라든가 중소업계에서는 이거 역시도 네. 좀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또 입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초 제안한 그 금액을 보면 말이죠. 네. 노동계는 10,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16.4%를 올리자는 주장이었고 경영계는 8,410원. 그러니까 2.1%를 삭감하자는 주장이었잖아요. 네. 어제부터 회의가 진행됐고 오늘 새벽에 결정됐는데 네. 마지막까지도 경영계는 삭감을 주장을 했던 겁니까? 그렇죠. 그 1차안이었었고요. 다시 한번 2차안 수정안을 갖고 오라라고 해서 뭐 노동계도 좀 깎고요. 그다음에 경영계는 그 삭감 폭을 좀 줄여가지고 네. 2차안을 갖고 왔는데 역시 뭐 합의는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간으로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이라고 해서 네. 밴드를 제시한 안이 있었는데 둘 다 거부를 했고 이 과정에서 민노총 측에 노동자 측의 의원들은 아예 빠지게 되고 표결 당시에는 한국노총 의원들도 다 빠지게 됐고요. 최종안은 심의 촉진구가 그 다음에 이제 공익위원들이 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1.5% 안으로.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도 사측에서도 또 4명은 퇴장하고 네. 그래서 공익위원과 사측위원 일부를 가지고 통과가 됐었는데요. 과거의 좀 흐름을 보면 우리가 33년 이 회의 동안에 실질적으로 노사가 다 모였던 데는 8회밖에 없었고요. 아하. 노사가 합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은 7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폭이 크고 또 이렇게 대거 빠지고 결과적으로 또 공익위원 안으로 되는 그런 것도 좀 전례를 찾기가 힘들었죠. 네, 일단 평론가께서는 1.5% 인상에 대해서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양쪽의 눈치를 좀 많이 봤던 네. 것 같아요. 공익위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왜 그 근거가 뭐냐라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근거를 댔습니다. 일단 최저임금 인상 1.5%에는 경제 성장률도 반영을 했고 인플레이션도 반영을 해야 되겠죠. 또 근로자 생계비 인상비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1.5%라는 이제 안을 나와서 통과를 네. 시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 지표만 보면 글쎄요. 뭐 미국 1930년대 대공황급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차원을 보면 경영계 편을 또 들어줘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타격은 앞서 말한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네. 또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그분들의 또 마지막 뭐 보루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쪽의 눈치를 보고 1.5%라는 안을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가피한 수준에서 결정이 됐다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미흡했다? 조금 더 뭐 인상이 되거나 조금 낮춘다거나 뭐 이런 조정이 필요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1.5%가 낮다라고는 하지만 실은 작년 말고 재작년과 두 차례에 걸쳐서 16% 또 10% 인상.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4년을 보면 30% 넘게 인상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이 안의 인상폭이 뭐 너무 작다라든가 이것을 한 해만으로 놓고 비교하기에는 좀 힘들죠. IMF와 2.7과 지금 1.5가 낮으니까 아하. 너무 낮고 경영계 편을 들었다. 또 이렇게 말하기엔 힘든 부분들이 있고 지금 문제는 이것이 지금 우리 고용시장의 또 하나의 뭐 양분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 정규직이라든가 또 노조가 강한 곳들을 어쨌든 잘 버티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타격이 오니까 힘든 사람만 더 힘들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최저임금 결정과 함께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거의 한 15%의 분들도 함께 챙기는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대 교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이 가장 먼저 조정하는 것은 노동력이다.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또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가 사라진다고요? 네.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네.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해서 뭐 일자리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저임금의 인상폭이라든가 당시에 감내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 수준이라든가 그때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마도 이 공익위원 측에서는 현재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고 오직 심각하면 고용유지 지원금까지도 대폭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당초 노동계가 요구했던 그 정도의 인상률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전한 것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런데 노동계 측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소비가 살아나고 네. 그래서 경제도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논리 지금도 계속 그렇죠. 가지고 이제 있잖아요. 그게 소득주도 성장과 네. 일맥상통하는 그런 대목인데 그것보다도 노동계에서 실은 더 이 최저임금에 대한 이제 구조적인 좀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 이런 거였어요. 이제 첫 해
큰 폭으로 인상했죠. 네. 두 번째 또 큰 폭으로 인상을 하면서 반발이 심하니까 이 묘하게 최저임금에 산입 범위 확산이라는 게 네.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뭐 정기상여라든가 복리후생금도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아닌 거예요. 어허. 계산도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노동계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1.5% 인상이라고 하는데 산입되는 것들을 네. 따져보면 오히려 받는 게 더 떨어질 수도 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왜 그런 좀 묘한 타협을 했을까? 누가 봐도 최저임금은 명확해야 되고요. 시간당 얼마로 끝나야 되는 것을 양쪽에 한 3년 전이었나요? 2년 전에 눈치를 보느라고 산입범위 확대라는 카드를 쓰면서 이게 꼬이고 또 꼬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이걸 다시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나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 구조를 짜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산입범위 확대 부분도 이참에 다시 한번 또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짧게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0,000원을 당초는 올해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다가 그걸 2년 뒤쯤으로 네. 미룬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22년 네. 임기 말까지 말이죠. 네. 어떻게 보세요?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는 좀 네.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가 8,720원인데요. 네. 뭐 거의 그러면은 15% 가까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경제 성장률이 아주 높아지지 않는 한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구조 지원에 투입됐던 미국 해군 함정 본험 리처드함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부상자가 57명에 이릅니다.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군 함정에서 거물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소방정에 물을 쏟아붓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오전 8시 30분 미국 샌디에이고 해군 기지에 정박 중이던 본험 리처드함에서 불이 났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서해에서 순찰 작전을 하던 도중 세월호 침몰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미군 함정입니다. Just a lot of shock, a lot of confusion. You don't know what happened, if there was, attack or if there was a mistake on the ship. You don't know. 함정의 최대 수용 병력은 1,000명. 다행히 일요일이어서 160명만 승선한 상태였습니다. 미 해군은 차량 등을 보관하는 화물칸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fire was reported in the lower vehicle storage area on board Bonhomme Richard. 부상자는 해군 34명과 민간인 23명 등 모두 57명. 대부분 열기의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했습니다. There are currently 17 sailors being treated at local hospitals. 소방대원들은 소방전과 헬기를 동원해 이틀째 불을 끄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함정 내부의 불길을 완전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The Navy and federal firefighters are currently clearing compartment spaces in order to close in the center of the fire. 1998년에 건조된 본험 리처드함은 강습 상륙함으로 수직 이착륙 전투기와 대형 헬기 등을 실을 수 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괴기스러운 동화적 공간. 참 아이러니한 표현이죠. 영화, 애니메이션 감독이자 미술 작가로 40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퀘이 형제 작품들의 특징인데요. 지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함께 둘러보실까요? 퀘이 형제의 장편, 단편 영화들을 여러 차례 소개했던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국내 최초로 지난 5월에 열었던 전시회가 서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퀘이 형제는 퍼핏 애니메이션의 거장입니다. 나무나 철사 같은 걸로 만든 인형을 조금씩 바꾸면서 촬영을 하는 방식인데요. 두 사람을 전 세계에 알린 것도 1986년 칸 영화제 초청을 받은 이 악어의 거리였고요. 이후 팀 버튼, 크리스토퍼 놀란 같은 할리우드 감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퀘이 형제가 만들어 온 공간을 또 이렇게 확대경으로 보면 시선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작품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영화와 미술 장르를 넘나드는 그들의 독보적인 작품 세계를 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 10월 초까지 계속됩니다. 퀘이 형제의 몽환적인 세계에서 이제 빠져나와서요. 이번에는 마치 역사책 한 권을 보는 듯한 느낌의 전시회로 가보겠습니다.
네, 기자들이 포착한 전 세계 곳곳의 역사의 현장들 퓰리처상 사진전입니다. 1942년부터 2달 전 발표가 된 올해 2020년 수상자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한국인 처음으로 퓰리처상을 받은 김경훈 기자의 사진인데요. 미국으로 향하는 난민들의 수천 킬로미터 피난 여정을 함께하면서 담은 한순간입니다. 한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미국에 정착하게 된 이 온두라스 모녀, 한 장의 사진의 힘을 또 한 번 실감하게 해주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마주한 혹독한 현실과 동시에 그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까지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번 사진전 역시 오는 10월까지 이어집니다. 네, 앞서 경제 뉴스 체크해드리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또 세운 금값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재테크 수단 역시 금이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예금, 채권, 주식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7월 10일까지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린 것은 재테크 수단으로 금이었습니다. 금 한 돈의 국내 도매 가격은 올 초에 22만 8천 원에서 이달 들어 28만 원으로 22.5%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금을 사둔 투자자라면 올해 들어서 적어도 20%를 웃도는 투자 수익률을 올린 셈인데요. 이는 정기예금 가입자가 이자로 얻은 수익률의 29배에 육박합니다. 같은 기간 주식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금 가격의 나홀로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지위가 견고해졌고 또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한 금 가격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네, 최악의 경우입니다. 면허도 없이 술 마시고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는 경우요. 부산에서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 어젯밤 10시쯤 부산 서구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후에 100m가량 달아나다 또다시 신호 대기 중인 차량과 또 인근의 주차장 차단기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멈췄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이 남성은 주차장 관리인이 쫓아오자 차에서 내려 300m가량 떨어진 빌라로 도망쳤고 4층 옥상에서 뛰어내리기까지 했는데요. 다행히 뛰어내릴 때 바지가 못에 걸리면서 매달려 있었고 주차장 관리인과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이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이 같은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이 퇴장하거나 불참한 가운데 의결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는 코로나에 따른 경제 위기와 노동자의 고용 유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때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일 수 있고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연결식이 어제 엄수됐습니다. 고소인 측은 예정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4년 동안 지속적인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관련 조사가 없었으며 보호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브라질에서 경찰이 흑인 여성의 목을 짓누르고 폭행한 것으로 확인돼 파면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상파울루 주지사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었다며 진상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